자, 오늘은 굉장히 멋진 티셔츠를 입고 왔죠. 지난 영상들 댓글에 보니까 체형이 공익 같다, 던파하냐 라는 말들이 많아서 어렵게 던전앤파이터 티셔츠를 구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소통하는 채널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유튜브 치트키죠. 천도 쇠구슬에 대한 겁니다. 과연 사람이 천도 쇠구슬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실험이 아니라 지금 얘기라고 했죠.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실험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집에 쇠구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들고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국자였습니다. 또한 쇠구슬을 달굴 토치가 없습니다. 토치와 쇠구슬이 없기 때문에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천도로 달군 쇠구슬을 먹게 되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실험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먹어보지도 않고 너 개인만의 생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전화 연결을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작가님. 사람이 천도 쇠구슬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뒤지겠지.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사람이 쇠구슬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잠깐! 여기서 끝나면 너무 허무하죠? 비록 천도 쇠구슬을 먹어보진 않았지만 아쉬운 대로 천도 복숭아를 먹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1월 1일 저는 구독자 50만 기념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지금 저는 구독자 60만 기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어떤 영상을 올릴까 고민하다가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거, 저는 영상 소재를 어떤 식으로 찾는지, 대본을 쓰긴 하는지, 영상 편집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누워서 노는 것 같지만 영상 소재 찾는 거예요. 사실 누워서 노는 게 맞죠. 클리앙, 오유, SLR, 뽐뿌, 파리쿡, 엠팍, 보베드림, 인벤, 루리앱, 우떼, 딴지일보, 펜코 이런 사이트들의 인기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만 봐도 지금 이슈가 뭔지 파악하기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음 카페 어플에 시간대별 인기글이 있는데 이것도 이슈 찾기가 좋아요. 가장 많이 보는 건 야겔 개념글이에요. 무슨 특정한 사건이 터졌을 때는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이트들 두 개를 모두 다 봐요. 예를 들어서 젠더 문제가 터졌다. 그럼 일단 여시, 쭉방, 워마드 이런 사이트들 가가지고 얘네가 뭘 주장하는지 파악하고 제가 뭐라고 반박할지, 어떤 댓글을 박제해서 욕할지 골라요. 근데 이제 내가 반박할 논리가 생각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이 페미 사이트들의 반대된 사이트들 일베, 야겔 이런 데 가서 얘네를 박살낼 논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여초 카페에 가가지고 또 확인해요. 그러니까 일베, 야겔 등의 논리로 여초 카페의 논리를 공격해보고 여초 카페의 논리로 일베, 야겔의 논리를 공격해봐요. 계속 머릿속에서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 공격해야 유효타가 들어가는지 나와요. 논란 일으킨 민주당 정치인을 까고 싶다 이런 경우에 최초 보도한 기사를 한번 봅니다. 보고 나서 그 해당 정치인이 뭐라고 하는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가서 그 사람이 직접 말한 걸 한번 들어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까는 사람들의 논리를 한번 들어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바가 있겠죠? 그 바의 논리도 한번 들어봐요. 그렇게 계속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머릿속에서 공방을 펼치다 보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겠구나 그게 나옵니다. 근데 페미, 좌파 이런 애들 까는 거는 머릿속에서 논리가 한 80%는 완성돼 있어요. 근데 이제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 그런 걸 이제 다른 사람의 의견을 통해서 보충합니다. 말하고 보니까 굉장히 당연한 거죠. 이런 식으로 눈팅을 하다가 소재를 발견하고 나면은 그 즉시 바로 촬영을 하러 갑니다. 어차피 화면에 보여지는 거는 상반신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바지를 입진 않아요. 녹음기 같은 경우에 원래 줌 F1 제품을 쓰는데 지금 AS 보냈어요. 일본 직구 상품이라서 일본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소니 TX650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영상과 사운드를 따로 녹음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무편집 영상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 1월 1일 저는 구독자 50만 기념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지금 저는 구독자 60만 기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어떤 영상을 올릴까 고민하다가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거, 저는 어떤 식으로 영상을, 저는 영상 소재를 어떤 식으로 찾는지, 대본을 쓰긴 하는지, 영상 편집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방금 무편집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대본이 없기 때문에 말 중간중간에 사운드가 굉장히 비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발음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3-4번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은 자괴감 생겨요. 자, 일단 저는 프리미어 프로를 씁니다. 정품 사서 쓰고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누릅니다. 적당히 프로젝트 이름을 씁니다. 렌더러는 검색해보니까 쿠다가 제일 낫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뭔지 모릅니다. 비디오와 오디오 표시 형식은 그대로 둡니다. 캡처는 뭔지 모르겠는데 앞에 H 붙은 게 더
좋아 보여서 저걸로 했습니다. 컴퓨터 사양이 구리면 인제스트 설정에 가서 프록시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뭔지 궁금하면 유튜브에 프록시 편집을 검색해보세요. 저는 노트북으로 편집할 때만 씁니다. 편집, 키보드 단축키로 가서 모든 트랙의 편집 추가 키를 2로 바꿉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비디오와 오디오 파일을 가져옵니다. 저는 4K 촬영을 하지만 출력은 FHD로 하기 때문에 시퀀스를 FHD로 바꿔줍니다. 비디오와 오디오 파일을 트랙으로 옮기고 둘을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한 뒤 우클릭하고 동기화를 누릅니다. 기준을 오디오로 맞추고 확인을 누르면 두 파일이 오디오를 기준으로 싱크가 맞춰집니다. 그리고 쓸모없어진 비디오 파일의 소리 트랙을 삭제합니다. 그 후 미리 만들어둔 자막 템플릿을 가져옵니다. 유튜브에 반응형 자막 검색하면 만드는 방법 나올 거예요. 어차피 제 영상은 모든 부분에 자막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막을 입혀놓고 시작합니다. 이래야 나중에 자르고 붙여넣는 수고가 없어요. 저는 오디오를 기준으로 트랙을 편집하기 때문에 오디오 파형을 보기 좋게 크게 해줍니다. 영상 본격적인 시작점에 가서 Q를 누릅니다. 그러면 커서 왼쪽의 영상이 다 사라집니다. 짜투리 부분도 제거하고 우클릭 잔물결 삭제로 공백을 없앱니다. 재생하고 2키로 편집 기준점을 남기고 다시 Q로 공백을 없앱니다.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잠시 보시죠. 자, 지난 1월 1일 저는 구독자 50만 기념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지금 저는 구독자 60만 기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 연습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했으면 이제 자막을 넣습니다. 그냥 노가다예요. 자막을 다 넣으면 워터마크를 넣습니다. 다 했으면 파일로 출력을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 용호수님이 만든 시퀀스를 사용합니다. 유튜브에 용호수 출력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여기서 내보내기를 하면 끝입니다. 자, 뭐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구독자 60만 명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1월 3일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바로 클라라예요. 소재 찾으려고 네이버 들어갔는데 오늘 하루 종일 클라라가 있더라고요. 한동안 무슨 논란 때문에 안 보인다 싶었는데 갑자기 결혼 소식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죠. 해외에서 비밀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떠오르는 키워드가 바로 시그니엘이에요. 클라라가 신혼집으로 택한 주거공간 롯데 시그니엘 레지던스. 사람들이 그 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얼마 전에 거기 다녀왔죠. 그때 귀에 못이 박히게 그 집에 대한 자랑을 들었어요. 너무 배알 꼴리면서 너무 부럽고 또 너무 궁금한 것도 많고,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집이 있을 수가 있지? 이런 시스템이 집에서 가능하다고? 왜 난 이런 곳을 존재조차 몰랐을까? 뭐 그런 점들이 많아가지고 과연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어떤 집이길래 대한민국 최고의 집소리를 듣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거기 입주민들 막 사회 다 오피니언 리더들 셀럽들 다 잘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집 자랑하면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경박스러운 짓 안 하죠. 오히려 저처럼 거기 살지 않더라도 주워 들은 게 많은 사람이 이 얘기를 하기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일단 이런 집은 누가 사냐. 클라라가 시그니엘 레지던스 입주한 세 번째 연예인이에요. 그 전에 있던 연예인은 조인성과 시아준수가 있죠. 조인성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집까지 하나 더 해가지고 두 채를 매입했다고 해요. 부럽다. 그 외에는 기업 회장, 뭐 병원장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롯데 명예회장의 신격호 회장도 지금 여기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밖에 살 수 없는 이유가 제일 작은 평수 기준으로 45억인가 그러고 제일 비싼 게 400억인가 그래요. 취등록세를 뺀 가격이 이거고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붙어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클라라 남편이 뭐하는 사람인지 되게 궁금하네요. 기사에는 분명히 일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인은 여기서 살 정도의 돈이 없죠. 부럽다. 일단 위치 잠실 롯데월드 타워요. 다들 아는 위치죠? 위치 좋아요. 밑에 보면은 석촌호수랑 롯데월드 바로 보이고 뭐 이것보다 더 좋을 위치도 딱히 없어요. 그리고 120층짜리 건물이죠. 건물 내에 없는 게 없어요. 음식점은 뭐 그냥 싸그리 다 있고 미슐랭 원스타 음식점도 2개나 있고 시그니엘 클럽 멤버십 전용 레스토랑도 4개 있고 뭐 먹으러 건물 밖에 나갈 일이 없어요. 병원에 은행에 식당에 영화관에 라운지바에 여기 살면 과연 밖에 나갈 일이 있을까?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갈 때부터 지려요. 왜냐? 내려보면 알겠지만은 겨울에 따뜻해요. 들어보니까 여름엔 시원하답니다. 그 주차장부터 냉난방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소한 데에서부터 일반적인 아파트랑 차원이 다르죠. 주차 시스템도 일반적인 아파트는 그 주차장 들어가면서 저 몇 동 몇 호 왔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는 방문하기로 한 세대한테 내 차 번호를 알려주면은 그 차 번호는 그날 이제 그냥 프리패스할 수 있는 거예요. 주차 공간도 굉장히 넓고 주차장에 있는 차들이 또 예술이에요. 지금 우리 아파트에서는 내 차 정도면은 뭐 그래도 한 1티어 2티어 그 정도는 되는데 거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져요. 우리 동네에서 내가 길 가다가 와 이 차 보소 하면서 사진 찍을 만한 그런 차들이 거기 주차장에 그냥 즐비합니다. 로이스로이스가 세대가 나란히 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한 가정 차래요. 아빠, 엄마, 아들. 어디 병원장 가족이라는데 놀라워. 부럽다.
주차를 하고 이제 지하 1층에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지려요. 저도 이제 고급 아파트를 손님으로 꽤 가봤는데 거기랑 격이 다릅니다. 막 탄식이랑 한숨이랑 저절로 계속 나와요. 그냥 부럽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층인 42층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도 그냥 엄청나게 잘 꾸며놨어요. 로비층에 장식품 같은 것도 막 몇 억씩 하는 거고, 제가 갔을 때 기준으로 음료와 과자 같은 게 입주민에게 무제한 무료였어요. 그냥 커피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커피 추출해가지고 공짜로 줘요. 손님들 것까지도. 그리고 1월달부터 거기서 이제 조식 서비스를 한대요. 하루에 23,000원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미슐랭 원스타 스테이에서 조식을 만들어서 주 단위로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조식 서비스도 한대요. 이건 뭐 내가 갔을 때가 12월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그리고 지금도 음료가 무상인지는 모르겠어요. 또 로비층에 뭐가 있냐,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과 샤워실이 있어요. 그것도 각각 개인 샤워실. 그냥 운동하고 바로 씻으라고, 땀난 상태로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바로 씻을 수 있게. 샤워실도 엄청 잘 꾸며놨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대여할 수 있는 룸들이 있습니다. 뭐 미팅룸도 있고 방음룸도 있어요. 1시간에 2만원 정도 한다고 들었었는데, 자 여기 살면서 뭐 손님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그 로비층으로 오라고 해서 미팅룸 불러가지고 거기서 대화하고 있으면은 족간지나겠죠 진짜. 뭐 보컬 강사를 불러다가 방음룸 빌려가지고 거기서 노래를 레슨 받을 수도 있고 부럽다. 42층 로비에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엄청 멋지고 그 집에 있는 복도들도 엄청 멋져요. 집 문, 집 열쇠 다 멋져. 안 멋진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놀라운 거는 주거 공간 매 층마다 분리수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난 쓰레기 버리려면은 그 쓰레기통 가지고 1층까지 내려가서 버려야 되는데 거기는 그냥 같은 층에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어요. 부럽다. 집에 들어가면은 내부는 생각보다 좁아요. 오피스텔이라서 전용 면적이 굉장히 좁아요. 제일 작은 평수 기준으로 전용 면적이 45평 정도예요. 방 2개, 화장실 2개, 거실 하나. 거실이 존나 넓긴 넓어요. 안방은 꽤 큰 편이고 작은 방은 정말 작습니다. 이 집은 높이가 높아가지고 기압차 때문인지 창문이 열리는 층이 단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이제 공조 시스템으로 환기가 되는데 이 공조 시스템은 전기료가 따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24시간 한 달 내내 틀어놔도 관리비에 포함이 안 된대요.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는 약간 좀 곤욕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와인 냉장고, 뭐 인덕션 렌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이런 거 다 빌트인 돼 있는데 정말 막 생소한 브랜드예요. 독일 무슨 브랜드라는데 빌트인된 냉장고 한 대가 4천만원짜리랍니다. 아니 뭐 굳이 이렇게 비싼 걸 써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수기 기능도 없더만. 냉장고가 뭐 다 그냥 시원하게 해주지. 뭐 삼성 LG는 뭐 굳인가? 아무튼 4천만원짜리 냉장고가 빌트인 돼 있어요. 그리고 식탁자리 위에 있는 샹들리에 그런 게 7천만원짜리. 부럽다.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제가 굉장히 끌렸던 점 하나, 싱크대 옆에 무슨 홀이 있어요. 이렇게 닫혀 있는데 이게 뭐냐?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다 그냥 집어넣고 버튼 눌러서 내려보내면은 끝나요. 뭐 물기 짜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서 처리하는 사람이 따로 그냥 처리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사라져. 난 진짜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진짜 개고통받는데 여기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안 받겠구나. 부럽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가 원하는 요일에 메이드 3명이 와가지고 청소, 빨래, 설거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따로 부리려고 하면 17만원인데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무상으로 해준대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6명이 와가지고 대청소를 해준답니다. 부럽다. 그리고 이 건물 6층인가에 롯데시네마가 있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입주민들한테 신청을 받는데요. 영화 보고 싶은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한 세대당 2명씩 4세대를 이제 불러가지고 입주민 전용관에서 영화를 공짜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사실은 여기 제일 작은 평수 관리비가 한 200만원 정도 하니까 그렇게 큰 혜택은 아닌데 그래도 좋죠. 입주민 전용 영화관이 있다는 것도 놀랍고 그것도 굉장히 잘 꾸며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관을 할 수도 있대요. 영화관이 통째로 빌리는 거죠. 그게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싸요. 나라도 무슨 기념일에 허세 좀 부려보고 싶다 그러면 한 번쯤 할 정도. 이게 또 월세 사는 사람과 분양받은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분양받은 사람은 20년간 시그니엘 클럽 멤버십 자동으로 가입이 된대요. 이 카드가 있어야 제가 저번에 갔었던 그 전용 스시바라던가 중식당이라던가 라운지라던가 그런 거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원래 호텔 투숙객만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 수영장, 사우나 이것도 1년 내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자기가 분양받은 사람이 아니라면은 연회비를 내고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자 수가 꽉 차 있고 내기 인원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굉장히 가입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멤버십 혜택이 있는 입주민은 손님을 데려가고 싶으면은 1인당 55,000원을 내고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 여긴 데려갈 수 있대요. 저도 그때 사우나에 같이 끌려가가지고 이 집자랑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거고요. 그리고 분양받은 사람은 롯데 시그니엘 레지던스 인피니티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게 뭐 다른 회사 블랙카드급이래요. 뭐 현대카드 블랙, 삼성카드 라오모 뭐 그런 느낌으로. 혜택은 거기 시그니엘 호텔 무조건 20% 할인에다가 그 롯데몰에서 파는 모든 상품, 명품 포함해서 무조건 다 10% 할인. 카드도 되게 간지나게 생겼더라고요. 부럽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 집에서 룸서비스를 시킬 수 있습니다. 79층에 더 라운지라는 호텔 뭐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원래 호텔 투숙객들이 룸서비스로 음식을 주문하면은 24시간 아무 때나 음식을 이제 갖다 줘요. 그거를 호텔 투숙객이 아니라 레지던스 입주민들도 부를 수 있습니다. 미쳤죠. 제일 작은 평수들은 이미 다 나갔대요. 큰 평수들은 워낙 비싸가지고 지금 못 나가고 있는데 큰 평수들은 보통 뭐 태국 왕자, 싱가포르나 홍콩 재벌, 제일교포 재벌 뭐 그런 사람들이 드문드문 산다고 해요. 부럽다. 또 인상 깊었던 점, 그 자동문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이 서 있어가지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때마다 인사하고 자동문 버튼을 눌러줘요. 뭔가 되게 쓸데없는 것 같으면서도 놀러간 제 기가 팍 죽었어요. 그리고 화장실 문이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변기가 저절로 열리더니 변기에서 불이 켜지더라고. 제가 방콕에서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 갔을 때 그런 화장실을 봤었는데 이걸 집에서 보니까 약간 좀 충격이었어요. 뭐 집에서 볼 수 있는 뷰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영상 요약 부럽다. 자, 지난 영상에서 저는 병사들의 핸드폰 사용을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했었죠. 군대에서 고생을 해봐야 사회에서의 밑거름이 된다는 하태경 의원의 발언이 꼰대 같다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하태경 의원이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베트남 출장 중에 긴급히 올립니다. 며칠 전 출국하면서 올린 병사 휴대폰 사용글 때문에 전화 문자 쏟아졌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 많이 보는 커뮤니티 유튜브에서 질책이 많았습니다. 하태경이는 다를 줄 알았는데 결국 꼰대였다. 면제가 뭐라냐. 이런 비판에 답합니다. 군대에서 겪는 20대의 서러운 마음 잘 몰랐습니다. 나도 꼰대였다는 걸 인정합니다. 특히 20대를 게임 중독자로 만든 건 심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하지만 하태경 노력하는 꼰대 되겠습니다. 청년들 입장에서 군복무 살피겠습니다. 일과 후 일정시간 휴대폰 사용하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번 일이 군생활을 해본 2030 젊은 층과 많은 소통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제안해준 내용 중에 통신요금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좋은 방안 찾아보겠습니다. 또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이 불이익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얼마 전 말한 것처럼 위헌 소지 없는 한도에서 군가산점 추진하겠습니다. 연재지만 국회 국방위원입니다.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우리 안보 환경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방에 대한 국민 우려도 상당합니다. 솔직히 최근 문정부와 국방부 행보 보면서 걱정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욱해서 실수했습니다. 유튜브 비롯해 각종 댓글들과 문자 주신 청년들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무겁게 여기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이렇게 본인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고 나서 제 유튜브 영상에 와가지고 이런 답글도 달았어요. 따끔한 지적 감사합니다. 노력하는 꼰대가 되겠습니다. 자, 제 페이스북을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은 전 하태경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하태경 페이스북에 직접 가서 악플을 달기도 했고요. 평소에도 하태경 기사를 공유하면서 까기도 했어요. 뭐 같은 보수 성향이라고 하지만은 서로 좀 안 맞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는 하태경은 제 존재조차 몰랐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뭐 일방적으로라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런 대응에 더 놀랐습니다. 뭐 솔직히 하태경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전 모르죠. 비판해줘서 고맙다고 말을 했지만은 속으로는 띠꺼울 수도 있겠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국회의원이고 바른미래당의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름 있는 정치인이고 그런 사람이 겉으로라도 저런 식으로 사과하고 자기 말을 번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과를 한 국회의원들은 많죠. 근데 그런 사과한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정말 큰 죄를 지었을 때나 그래요. 뭐 음주운전을 했다던가 그런 경우에 사과한 사람은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 의견이 잘못됐다면서 사과를 하는 국회의원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피드백이 굉장히 빨랐고 그리고 이게 갑자기 욕을 먹어서 여론 때문에 이렇게 말을 바꾼 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이 영상이 화제가 되기 전부터 하태경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국방부에 알아본 결과 제가 우려했던 것과 다른 사실들도 있어 추후에 최종 입장을 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사람은 설득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사람.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화를 하다 보면은 설득이 될 사람. 아무튼 피드백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어제 영상에서 예의 없고 과격하게 말했던 거 사과드립니다. 자, 그러면 원래 제가 하려던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돈을 쓰면서 하는 생각들 또 돈 자랑, 돈지랄 얘기 그런 거 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얘기가 뭐 절대적인 진리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난 돈을 쓸 때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쓴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뭐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많이 했는데 반응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뭐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돈을 쓰냐 그런 사람도 있고 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뭐 그런 사람도 있군 해요. 제가 생각해도 약간 좀 이상할 수도 있고 굳이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나 뭐 그런 것도 있고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다양한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그런 내용이니까 재미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돈이 무한정 있으면은 뭐 돈을 쓰면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갖고 싶은 거 필요한 거 그냥 다 사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누군가는 집은 그냥 월세 살아도 좋으니까 차는 외제차 사야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난 차 없어도 돼 버스를 타고 다니더라도 집은 좋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집을 우선시해요. 왜 차보다 집의 우선순위가 높느냐? 제가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그래요. 운전을 한 달에 한 4번 5번 그 정도밖에 안 합니다. 집 밖을 안 나가요. 하루에 최소한 20시간 이상을 집 안에 있어요. 뭐 한의사들의 봉침이 무서워서 그러냐? 그럴 수가 있는데 원래 제 성격이 그냥 집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는 게 체감이 많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탈까 말까 한 차에다가 투자를 해봤자 차를 안 타는데 무슨 체감이 있겠어요. 그냥 뭐 인터넷에 자랑할 때나 의미가 있지 운전을 하지도 않는데 비싼 차를 사봤자 제가 뭘 체감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차에는 최소한의 투자만 해놨고 집에 거의 다 올인했습니다. 약간 침대도 비슷하죠. 침대 뭐 100만원짜리랑 300만원짜리랑 성능상으로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가격은 3배 차이지만은 성능 한 10% 차이 난다. 그러면
가성비가 별로 없는 거 아니냐 그럴 수가 있는데, 사람은 매일 잠을 자죠. 저 매일 자진 않지만은 아무튼 간에 보통 매일 자니까, 그리고 일정 시간 이상을 항상 침대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 조금의 차이지만은 매일같이 누적되면은 차이가 꽤 커져요. 그래서 전 침구류에 투자하는 걸 별로 아까워하지 않아요. 얼마 전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추리닝도 맨날 그냥 뭐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9,000짜리 10,000짜리 그런 거 입고 다녔는데, 어느 날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 어차피 사계절 내내 추리닝만 입는데, 물론 여름엔 반바지 추리닝 입지만 봄, 가을, 겨울 다 추리닝만 입는데 이왕 입는 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명품 추리닝을 하나 사면 어떻겠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럴싸해가지고 바로 샀어요. 한 100만원짜리로 샀는데 만족도가 너무 높은 겁니다. 그냥 대충 안 씻고 추리닝만 입고 다녀도 최소한의 코르셋은 조인 느낌이 나요. 명품이라서. 근데 반대로 실패했던 지름이 있어요. 패딩인데, 예전에 패딩은 굉장히 비싼 걸로 샀어요. 근데 이 패딩이라는 게 한겨울 아니면 입을 때가 별로 없죠. 그리고 전 집 밖에 잘 안 나가요. 항상 실내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 나갈 때는 항상 살이 타기 때문에 패딩을 굳이 입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두꺼운 패딩이라서 입고 운전하기도 불편하고, 운전할 때 귀찮아서 벗어놓으면은 내릴 때 다시 입기 귀찮아서 또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싼 패딩 산 보람이 전혀 없었어요. 추리닝 바지 하나에 100만원, 패딩 하나에 200만원 이렇게 치면은 누가 봐도 추리닝 쪽이 좀 더 돈지랄 같죠? 비싼 패딩은 많이 사는데 비싼 추리닝은 별로 안 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추리닝 쪽이 훨씬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왜냐면 자주 입으니까요. 컴퓨터랑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저는 핸드폰은 24시간 항상 곁에 두고 있고, 컴퓨터는 하루에 한 10몇 시간은 하는 것 같아요. 늘 쓰는 거기 때문에 핸드폰은 최신 기종 나올 때마다 6개월에 한 번씩 바꾸고, 컴퓨터는 그렇게까지 자주 바꾸진 않는데 그래도 본체 가격이 한 1,000만원 정도 나와요. 이것도 별로 돈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늘 쓰는 거기 때문에 체감이 확 와요. 비싼 돈을 써도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 최대 많이 있어봤자 한 2시간 있죠. 24시간 중에 2시간밖에 못 쓰는 겁니다. 근데 핸드폰 같은 경우에 24시간 내내 쓰고 있죠. 자는 시간 빼놓고. 그러니까 돈을 쓸 때 저는 하루에, 한 달에, 1년에 제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뭘까, 그거부터 생각을 하고 돈을 씁니다. 그래야 체감이 확 오거든요. 이번에 음식 얘기를 해볼게요. 뭐 이렇게 반찬이랑 밥을 먹다 보면은 메인 반찬을 다 먹고 나서 밥만 남았을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예전에는 어차피 밑반찬도 좀 남았겠다, 남은 밥 그냥 버리면 아까우니까 그냥 배가 불러도 그냥 먹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먹습니다. 돈이 많아져서 낭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먹는 게 오히려 더 손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최대한으로 맛있게 먹을 때는 돈이 안 아까워요. 근데 메인 반찬을 다 먹어가지고 맛이 떨어졌다, 아니면 내가 배가 찼다, 그 후에 먹는 거는 차라리 버리는 게 더 쌉니다. 왜냐면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먹게 되면은 나중에 그걸 빼야 되는 돈이 나와요. 다이어트 비용. 밥 반 공기가 남았는데 그걸 억지로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밥 반 공기 뭐 돈으로 환산하면 한 500원 하겠죠. 근데 그 밥 반 공기만큼의 칼로리를 빼려면은 500원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렇게 빼는 비용을 생각하니까 음식을 남기는 게 낭비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행 갔을 때 맛없는 음식이 나왔다, 시킨 비용이 아까워서 그냥 억지로 먹으면은 그것도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행 가면은 거기서 먹을 수 있는 끼니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2박 3일 가면은 최대로 먹을 수 있는 게 하루 3끼씩 해서 9끼겠죠? 근데 그중 한 끼를 맛없는 음식으로 때우면은 거기까지 날아가느라 쓴 뭐 비행기값, 숙박비 이런 게 좀 아깝지 않습니까? 기왕 큰 돈 들여서 멀리까지 가는데 맛있는 걸로만 배를 채워야지 굳이 맛없는데 그걸 채우면은 비행기랑 숙박비가 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행하니까 생각난 건데, 이코노미냐 비즈니스냐, 예전엔 선택권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저가고 아니면 이코노미였습니다. 비즈니스를 탄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차라리 저 돈으로 맛있는 걸 더 먹던가 더 좋은 곳에서 자지, 그런 생각이었는데 비즈니스를 타보니까 왜 탄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코노미를 타고 가면은 컨디션이 괜찮았던 상황에서도 내릴 때 되면 피곤해져요. 그래가지고 호텔 가자마자 바로 자고 시작합니다. 근데 비즈니스를 타면은 피곤한 상태에서 비행기에 도착했어도 내릴 때 되면 팔팔해져요. 그럼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여행을 시작하는데 기분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비즈니스 되게 부담되는 건 맞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사치는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비싸지만 돈값은 한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두서가 굉장히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전 대본이 없어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음식 가성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옛날에 크게 한번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어요. 짜장면을 1,500원에 판다는 집이 있는데 그 가게가 집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기 위해서 차비도 드리고 시간도 들였어요. 그래서 가서 먹었는데 뭐 그냥 적당한 맛이었습니다. 가격이 싸다 보니까 고기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거기까지 갈 차비랑 그 짜장면 값을 더하면은 집에서 좀 더 맛있는 짜장면을 배달시켜서 먹을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더 맛있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음식 값에는 그냥 단순하게 음식 값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비용, 왔다 갔다 하는 비용, 그런 게 다 포함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줄 설 만한 가치가 있는 집에서만 줄을 서요. 가성비가 좋은 집이라는 이유로 줄을 서는 거는 그게 오히려 더 손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회사 생활을 할 때 팀장님이 대만에 갔다 오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만에 뭐 샤브샤브 집이 있는데 거기서 1인당 뭐 3, 4만원 정도 하는데 후식으로 하겐다즈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더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오, 대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겐다즈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저도 좀 비싸다고 느껴져가지고 여태까지 사 먹어본 게 3통도 안 돼요. 제일 작은 걸로. 근데 그걸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니 끝내주잖아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하겐다즈 후식으로 먹는 거 많이 먹어봐야 2-3개예요. 진짜 본전 뽑겠다고 열심히 먹어야 2-3개인데 대만 가는 비행기값, 숙박비 생각하니까 그 돈이면 그냥 한국에서 하겐다즈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시간 제한도 없고 그냥 한 달 내내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애초에 하겐다즈를 먹으러 대만을 가겠다는 생각을 한 제가 좀 병신이었던 것도 맞는데, 항상 음식값에는 그걸 먹기까지의 시간과 비용이 따로 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됐죠. 근데 이거는 보통 다른 사람들도 다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좀 멍청했던 거지. 또 뭐가 있을까요? 택배비. 제가 그 과자 같은 거 먹고 나서 봉지 이렇게 채우는 집게를 사려고 했는데 집 앞 슈퍼나 마트에서 안 파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되게 싸요. 금방 나오고. 근데 택배비가 2,500원이래. 물건 가격보다 택배비가 더 비싸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이라서 안 샀어요.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그때부터 일부러 찾아가진 않았지만은 마트 같은 데 갈 때마다 내가 원하는 집게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찾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못 찾았습니다. 내가 필요로 한 게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다 결국에 이제 찾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택배로 주문했으면 그 다음날 바로 받았겠죠? 2,500원이 뭐라고? 내가 그 찾으러 다니는 시간이 더 아까웠을 텐데 그 생각을 못했던 거죠. 되게 자질구레한 물건들 막 2,500원이 안 되는 그런 뭐 900원짜리 8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물건들이 택배로 시키려고 하면은 택배비보다 가격이 싸니까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세가지고 저는 못 샀어요. 남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샀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뭔가 자질구레한 걸 사러 직접 간다고 쳐도 집에서 주차장 내려가고 주차장에서 차 시동 걸어서 주차장에서 빼가지고 나와서 뭐 다이소까지 가서 물건 찾아가지고 계산하는 거 기다리고 사서 다시 이제 집으로 와서 올라오기까지 그 시간, 기름값, 비용 이걸 생각하니까 100원짜리를 사더라도 택배비를 내고 그냥 주문하는 게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많은 사람이 하는 고민인지 저만 했던 병신 같은 고민인지 전 모르겠어요. 남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못 들어봐가지고 전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치약 막 짤 때 끝부분에 막 안 나오는 거 막 이렇게 돌려서 막 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치약이라는 게 엄청 비싼 치약 아닌 이상 보통 1,000원도 안 해요. 페리오 치약 그런 거. 그리고 한 통 다 쓰는데 꽤 오래 걸립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두 번 짜는 거 아니 그냥 넉넉하게 10번 짠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 그냥 안 짜고 새 거 꺼낸다고 해서 몇십 원도 손해 안 보더라고요. 괜히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거 아끼겠다고 그런 짜는 비용보다 그냥 새 거 꺼내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뭐 티끌모아 태산이고 이런 사소한 거부터 아끼는 버릇이 들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전 이런 사소한 금액 아껴가지고 부자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또 뭔 얘기를 할까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저의 소비 패턴. 영화관에서 그 녹색이랑 빨간색 좌석 있지 않습니까? 뒷좌석이 약간 좀 더 비싼 거. 그 뭐 1,000원 차이 정도 하는데 그 1,000원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늘 초록색짜리로 갑니다. 근데 또 정작 샤롯데나 골드클래스처럼 몇만 원 하는 좌석은 안 아까워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도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걸 아까워하고 이건 안 아까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끼 밥값에 몇십만 원 쓰는 거 안 아까운데 카카오톡 이모티콘 사는 건 굉장히 아깝습니다. 또 처음에 산 이모티콘이 에비추였는데 그 이모티콘 처음 사는 거 고민하는데 3개월 걸렸어요. 내가 카톡을 하긴 하나? 카톡을 하더라도 이모티콘 쓸 일이 많나?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이모티콘을 사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그 사이에 남한테 이모티콘 선물은 많이 했습니다. 뭐 이 사람은 이모티콘 많이 쓰니까 사주면 잘 쓰겠지? 하면서 사주는 일이 많았는데 정작 저를 위한 이모티콘은 3개월 걸렸다는 거. 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돈의 액수보다는 그걸 샀을 때의 효율을 굉장히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너무 쫌페이 같을 때가 많아요. 사실 정말 지금 중구난방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제가 뭘 말하고 싶은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원래 되게 다루고 싶었던 주제긴 한데 말을 하다 보니까 결론이 없네요. 다들 뭐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 자, 오늘 영상 제목 나의 인생 굉장히 거창하죠? 길이가 얼마나 될진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살아온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고 초등학교 기억도 별로 없어요. 초등학교 친구였던 맞짱매는 제가 실내화 가방을 산에다 던져버려가지고 저를 싫어했다고 하는데 전 사실 그 기억도 없습니다. 중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고 왕따 비스무리하게 당했던 것 같습니다. 맞기도 좀 많이 맞았고요. 고등학교도 약간 비슷했죠. 괜히 학교 일장한테 계기다가 엄청 두들겨 맞아가지고 지금도 앞니가 약간 깨져 있어요. 그땐 되게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과거였는데 지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학폭 가해자로 몰락할 일은 없겠구나. 뭐 딱히 친구도 없던 제가 뭘 했겠습니까? 인터넷이겠죠? 바람의 나라, 리니지 그런 온라인 게임 하면서 우대랑 네이버 붐을 했어요. 그 당시엔 꽤 날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되고 DC를 시작하게 됐죠. 당시에 옷을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정보를 어디서 찾을까 하다가 DC 인사이드에 패션 갤러리라는 곳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좀 정보를 찾으려고 들어갔죠. 근데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닉네임을 하나 정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 네임드 추세가 자기 지역명에다가 닉네임을 붙이는 거였어요. 뭐 대치동 찰스라던가 그런 느낌으로 저도 닉네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게 풍동 특전사였죠. 원래 전 특전사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땐 특전사가 부사관인지 몰랐습니다. 4년 동안 군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었다가 나중에 이제 풍동 헌병으로 이름을 바꿨죠. 원래 뻘글 쓰는 거에 재능이 있다 보니까 금방 네임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PC방 알바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던전 앤 파이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이제 메이플 스토리라고 있었는데 던파가 재밌다니까 저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던파를 시작하게 되고 DC인이었던 저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던전 앤 파이터 갤러리로 갑니다. 던파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네임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뻘글 쓰는 거에는 도가 텄으니까요. 예전에 윤서인이 뭐 소녀시대 성희롱, 여배우 성희롱 그런 논란이 있었다고 했을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안 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보다 훨씬 심한 색드립들 많이 치고 다녔다고. 지금도 페이스북에서 여자 패친들한테 그런 글 쓰고 다니긴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때가 수위가 더 셌죠. 저를 뭐 저격하는
영상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하나도 안 봤습니다. 그냥 지인들이나 팔로워가 이런 일이 있다면서 링크 보내주고 간단하게 요약해주는 거 그거만 봤는데도 아 내가 저때 저런 글을 썼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부끄러워가지고 다시 못 보겠어요. 예전에 뭐 DC의 VS 놀이로 DC의 여태까지 썼던 글들 부모님께 다 보여주고 10억 받을래? 아니면 그냥 살래? 뭐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저는 무조건 그냥 살기를 택했습니다. 제가 쓴 글은 제가 봐도 부끄러웠거든요. 군입대를 앞두고 보통은 이제 친구들과 놀면서 뭐 술도 마시고 그럴 텐데 전 친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던파에 올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41일 남기고 레인저 캐릭을 키웠어요. 20일 만에 아이템 없이 결투장 지존 1일 달았고 입대를 하기 직전에 만렙을 찍고 지존 5 소패왕을 달았어요. 그때 건어 전체 랭킹 4위인가 그랬을 거예요. 입대를 하고 나서 원래 속해있던 던겔 길드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이제 제가 새로 길드를 만들기로 해서 만든 길드가 풍동영생교입니다. 약간 사이비 종교의 교주 같은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게임 내에서 사기 같은 걸 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족같이 게임을 하긴 했죠. 길드원들 대부분도 다 저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뭐 말 다 했죠. 전역을 하고도 던파는 쭉 했습니다. 이제 슬슬 말해야 될 게 제 가장 뼈아픈 실책, 제가 풍동이라는 닉네임을 버리게 됐던 두 가지 큰 이유 중에서 하나, 바로 천안함 비하 사건이 터집니다. 저는 개그 콘서트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100일 휴가 때도 휴가 나와서 못 봤던 개콘을 다 볼 정도로 완전히 미쳐 있었고 개그 콘서트 본방을 시청하기 위해서 군대에서 근무 시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나서 개그 콘서트가 5주간 결방을 한 거예요. 저는 매 주마다 징징대는 글을 올렸었고 결국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장문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나 천안함에서 죽은 뭐 누구누구 친구인데 뭐 그깟 개콘이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징징대는 거 죽여버리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길래 저는 그 사람을 도발하기 위해서 천안함 희생자들을 욕했죠. 저도 제가 썼던 글들을 다시 보기 부끄러워서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만약에 천안함에 있었는데 나 때문에 개콘 결방 5주간 했다면은 자살했을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도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제 집 주소를 언급하면서 저랑 제 부모를 모두 찔러 죽이겠다고 집 근처까지 와서 영상도 찍고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차마 부모님한테 PC에서 키보드 배틀 뜨다가 센 척하느라 엄마 아빠 칼빵 맞을 위험에 처해가 했다 그런 말을 할 수 없어가지고 굉장히 끙끙 앓으면서 왔다 갔다 할 때 조심하라는 말밖에 못했어요. 사실은 제가 개콘을 좋아하는 것도 그냥 제 개인 사정이고 그 사람을 도발하기 위해서 천안함 희생자들을 욕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정당화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정당화가 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 과거를 묻기 위해서 풍동이라는 닉네임을 버렸습니다. 그 외 짜잘한 뭐 색드립들, 뻘글들 이런 건 지금 보면 부끄럽긴 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제가 과거를 봉인한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 DC 수위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나갔던 글은 아닙니다. 다만 천안함 관련 글은 지금이나 그때나 언제 봐도 답이 없는 글이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저는 정치 성향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정치 성향을 갖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IT 업계에 취업을 하고 IT 업계답게 밤새 야근하고 아침에 퇴근을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뭐 이렇게 찌라시 같은 걸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투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회사 사수와 이제 나온 건데 그 사수가 이제 내용을 보더니 저런 늙은이는 죽어야 돼 그러는 겁니다. 지금은 저한테 뭐 틀딱거리면서 노인 비하한다고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저는 굉장히 뭔가 순수했나 봐요. 물론 DC에 써놓은 글들만 보면은 순수하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아니 무슨 노인을 향해서 저런 말을 하지 뭐 그런 생각으로 그 노인이 투표라는 내용을 한번 봤어요. 그게 오세훈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였어요. 집에 와서 저게 뭐길래 저렇게 사람을 죽으라고 할 정도로 화를 내고 다투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저도 지금 뭐 검색을 해가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은데 보수는 선별적 복지, 진보는 보편적 복지 뭐 그런 거였어요. 진보 측에서는 부자 아이건 가난한 아이건 구별하지 말고 그냥 다 무상급식을 하자, 그래야 가난한 아이가 눈치 안 보고 급식을 먹을 수 있다 뭐 그런 거였고, 보수 측은 부자 아이에게까지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게 되면은 세금 낭비가 심하니까 가난한 아이에게만 주자, 다만 그 아이가 눈치를 볼 수 있으니까 동사무소 같은 데서 그 가정에 지원을 해주고 그 가정에서는 정상적으로 급식비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자, 그런 거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 자꾸만 제가 금수저라는 얘기가 돌던데 집이 가난했습니다. 고1이었나 고2였나 담임 선생이 그냥 대놓고 애들한테 물었어요. 급식비 지원받을 사람 손들어. 그래가지고 제가 손들고 받았습니다. 그때도 별로 부끄러운 게 없었어요. 집이 가난한 게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은 뭐 누구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부끄러울 만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대놓고 그냥 손들고 받아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다 보완해준다는데 이게 훨씬 합리적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보수 진보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나는 보수 성향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은 시기에 한미 FTA에 대한 괴담이 굉장히 퍼지고 있었는데 뭐 축구에 비유한 한미 FTA 독소조항 12개 뭐 그런 글이 퍼지고 있길래 제가 싸이월드 다이어리에다가 이거 다 선동질이다 뭐 그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랬더니 하루도 안 돼서 아는 형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다짜고짜 하는 말이 야 너 집에 50억 있어? 이거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왜냐면 제가 받은 전화 서도
하루 중에서 가장 황당했거든요. 50억은 무슨, 우리 집에는 5억도 없었고 현금으로 따지면 5천만 원도 없었어요. 아니 없는데 왜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넌 50억도 없는데 왜 한미 FTA를 찬성하냐 그거였어요. 아니 내가 50억이 없는 거랑 한미 FTA랑 뭔 상관이냐고 했더니 한미 FTA가 되면은 감기 치료하는데 900만 원이 들고 맹장 수술하는데 2천만 원이 든다고? 자기는 집에 50억이 있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데 넌 50억도 없으면서 서민들 다 죽어나갈 그럴 조약을 왜 찬성하냐,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 느꼈죠. 아, 좌파는 답이 없구나. 그 두 가지 사건으로 저는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던전 앤 파이터 갤러리를 떠나서 정치 사회 갤러리로 갑니다. 그 전에 아이폰 갤러리 갤주도 잠깐 했었는데 그건 나중에 뭐 기회 되면 얘기하기로 하고, 정치 사회 갤러리에 가서 며칠 만에 네임드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갤주가 됐죠. 왜냐면 전 제가 생각해도 글 쓰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그때 이제 정사겔 눈에 띄었던 게 강용석 국회의원이었어요. 블로그 글들을 보는데 제가 볼 땐 굉장히 합리적인 글들이었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악플 테러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가서 한 번에 다 때려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쪽지로 강용석 국회의원 보좌관인데 의원님이 한번 보고 싶다더라, 그런 식으로 와가지고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뭐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풍동이라는 닉네임을 버리게 된 두 번째 이유,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관련해서 비리가 맞을 것이다 하고 올인을 했다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니까 되게 뻘쭘해졌죠. 그때 이제 저도 진영 논리에 좀 빠져 있었나봐요. 지금도 그걸 비리가 맞다고 생각하냐 아니냐고 생각하냐 하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무조건 맞다 그런 생각은 없는 게, 만약 그랬으면은 백정수 원장하고 친할 수가 없겠죠. 그 백정수 원장은 저랑 반대되는 입장이었는데 만약 그걸 지금까지도 제가 확실히 비리가 맞다고 생각했으면은 애초에 친해질 수가 없겠죠. 여러 가지로 뭐 후회 나날이었습니다. 면목도 없고 체면도 안 서가지고 뭐 활동할 수가 없었어요. 정사계를 활동하던 당시에 저한테 뭐 이런 말이 왔어요. 일간 베스트 저장소라는 사이트에서 내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 한번 가서 인사말이라도 남겨주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뭐 그런 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그냥 폭발적이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일베 정치 게시판에는 대부분 다 2030 청년들이었어요. 그 박주신 허리 검사 이후에 정사결에서는 제 비난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마 거기서 글을 볼 수가 없었고, 정치 관련된 글을 쓰고 싶은데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대안은 일베 정치 게시판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일베도 너무 치우쳐 있고 여기에 글을 써서 올려봤자 그냥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낄낄거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외연 확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올리는 글들, 컨텐츠들이 고인물이 되지 않기를 원했고,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낄낄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했습니다. 그때 이제 봤던 플랫폼이 페이스북이었고, 제가 그때 눈여겨보던 게 우리는 자기이다라는 페이지였어요. SLR 클럽이라는 좌파 사이트 유저가 운영하는 그런 페이지였는데 되게 별거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뭐 커뮤니티 돌아다니면서 글들 웃기게 편집하고 제목 그냥 재밌게 붙여서 올리면은 좋아요 잔뜩 받고, 그러다가 정치적인 글도 약간 섞어서 올리고, 야 이거 내가 해도 이거보단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원래 이걸 누가 못해, 내가 해도 이거보단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페이지가 유머 저장소예요. 페이지를 처음부터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은 처음에는 로고가 일베 스타일이었고 커버 사이즈는 오유 스타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사이트가 일베와 오유였기 때문에 일베 저장소의 저장소, 오늘의 유머의 유머, 이걸 섞어가지고 유머 저장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수 정당을 위해서 뭔가 활동하려던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보수 성향을 남한테 주입시키고 싶지도 않았어요. 분명히 보수 성향은 맞지만 같은 보수라도 깔 게 있으면 까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려고 이름을 그렇게 정한 거죠. 실제로도 맹목적으로 막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찬양하고 그러지 않았죠. 저는 원래 DC에서 굴러먹던 짬밥이 있었기 때문에 페이지는 금방 성장했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처음 만들었을 때만 해도 제 지인들한테 좋아요 눌러달라고 해서 팔로워가 50명이었는데 일주일 뒤에 10,000명이 되고 10일 뒤에 30,000명이 됐어요. 페이지가 커지다 보니까 광고도 들어오게 되고, 그때 당시 다니던 회사는 완전 출퇴근이 자유였기 때문에 전 뭐 한 달에 2-3번 정도만 가고 월급 받았어요. 페이지 광고 수입과 월급까지 해서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모여서 그때 편입을 했어요. 그 후 얘기들은 뭐 다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제 인생 얘기였습니다. 과거 활동 내용이 부끄럽냐? 부끄럽습니다. 왜 저런 글을 썼는지 이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고 스스로에게 부끄럽기도 합니다. 근데 후회는 없어요. 그때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글솜씨가 늘어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웃길 수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그 부끄러움과 반성을 통해서 어떤 글을 쓰면 안 되는지를 배웠고, 그 모든 게 종합돼서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죄송하고 부끄러운 건 사실이에요. 제 지인분들에게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뭐 제 개인 신상 같은 경우에 지인들이 퍼뜨렸으면은 핸드폰 번호부터 나왔겠죠.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뭐 줄 수 있어도 아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았구나. 이번에 응원하는 많은 카톡들을 보고 나서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내가 생각할 땐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얘한텐 그게 굉장히 고마웠던 일이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대로 저는 영상 활동 계속 할 겁니다. 저희 뭐 과거 활동을 보고 실망하셨을 분들이 있어가지고 떠나신다면은 뭐 제가 잡진 못하죠. 구독 취소 버튼을 뭐 제가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판단은 구독자분들에게 맡겨야죠. 그리고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책임을 져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익명성을 믿고 그동안 깝쳤으니까 이제 법의 철퇴를 받아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익명성을 믿고 그동안 깝쳤으니까 철퇴를 받아야죠. 근데 이건 반대 상황에도 마찬가지인 거는 다들 아시겠죠? 제가 익명인 걸 이용해서 그동안 깝쳐왔던 사람들, 지금도 뭐 온갖 커뮤니티
커뮤니티에서 저에 대해 쏟아지고 있는 글들, 그것도 여태까지 제가 익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뭐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데 글 올리신 분들은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해외에 있어가지고 잡기 어렵다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막 잡아내려고 애를 쓰지 않을 겁니다. 다만 DC, 일베, 뭐 기타 커뮤니티들 거기에 글 올리신 분들은 약간 좀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합의도 없고 선처도 없고 민사소송도 걸지 않을 겁니다. 그냥 오로지 처벌만 원할 거예요. 사실 어제부터 제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제 얼굴, 이름 등 개인정보가 나온 영상들 다 신고 작업하고 있고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하기에 멘탈도 약하고 효율도 좀 떨어지죠. 댓글 차단 삭제 이것도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제 멘탈이 약해가지고 제 멘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댓글을 안 보는 게 좋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했던 얘기 중에서 가장 솔직하고 진솔한 얘기였던 것 같네요. 이걸 카메라 바라보면서 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한데 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자,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어제 구독자 10만을 축하하면서 평소에 제 채널을 보고 있던 친한 동생이 선물로 갖다 준 거예요. 라이언 되게 귀엽죠? 자, 요즘 몰지각한 유튜브 채널들이 여경을 비판하며 마치 여경이 쓸모가 없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이는 채널의 영상 같은 거죠. 자, 저런 영상에 반박하기 위해서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에 반드시 여경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여경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방에서 레지로 일하며 몸을 팔던 여성이 있었어요. 어느 날 다방에 티켓을 끊겠다는 남성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여성은 모텔로 몸을 팔러 갑니다. 모텔로 온 여성에게 남자는 화대 15만 원을 주고 먼저 씻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모텔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알고 보니까 여성을 불러내 15만 원을 준 그 남자는 경찰이었고 다방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길래 함정 수사를 한 거였어요. 프로답게 남자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여자는 옷을 다 벗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옷을 입을 동안 좀 나가 있어 달라고. 아니 옷을 벗는 거면 몰라도 입는데 왜 나가 있어야 되죠? 아무튼 경찰들은 여자가 시킨 대로 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몸 팔던 여자는 그렇게 시간을 번 뒤 모텔 창문을 통해 도주를 시도했어요. 그러다 불행히 지면에 떨어지게 되고 중력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러자 그 몸 팔다 죽은 여자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이유가 뭐냐? 일단 경찰이 함정 수사를 한 게 불법이며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으며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이래요. 자, 그럼 먼저 함정 수사부터 살펴봅시다. 우리가 흔히 함정 수사를 모두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함정 수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는 바로 기회 제공형과 범위 유발형이에요. 범위 유발형 같은 경우 애초에 범위가 없던 사람에게 범위를 일으킬 만한 행동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경찰이 그냥 일반인한테 가서 마약을 제공합니다. 근데 그 일반인이 경찰 게임에 넘어가서 마약을 하게 됐어요. 이건 아무런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 경찰이 범위를 유발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불법 함정 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회 제공형은 뭐냐? 방금처럼 원래 성매매를 하던 여성에게 손님으로 접근하는 함정 수사를 기회 제공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저지르고 있던 사람을 이런 식으로 잡는 거지.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는 합법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편을 들어줬어요. 이건 합법적인 수사 방식이었고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여경을 데려갔으면 여자가 수치심을 덜 느껴서 창문으로 도망가지 않았을 수도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을 잡는데 여경을 동행하지 않은 책임으로 국가가 유족에게 1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여성단체들은 성매매 여성을 단속할 경우 성매매 여성들이 극도의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을 잡지 말고 성매수를 한 남자와 포주 이런 경우에는 다방 사장이 되겠죠. 포주만 잡아라, 여자는 잡지 말고, 뭐 이런 논평을 냈어요. 아니 수치심이 있는 여자가 팔겠습니까? 아니 무슨 안전장치니 여경을 동행하라느니 이게 뭔 소리예요 대체? 이걸 대체 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돼? 아니 지가 몸 팔다 걸려가지고 도망가다 뒤진 게 뭐 대수라고 그걸 국가에서 보상해줘요. 되게 황당하죠? 근데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여기 말대로 여경을 동행했으면 된다. 자, 여경이 왜 필요한지 아셨죠? 여경이 있었으면은 1억 6천만 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 존재야. 그리고 해양경찰 여기에도 여경이 필수예요. 왜냐면 물놀이 하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뭐 인공호흡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데 남자 해양경찰이 여자를 구하다가 성추행으로 신고당하는 일이 많대요. 그래서 여자 해경을 투입한다고 뭐 뉴스에도 나왔어요, 대놓고. 그리고 또 여경이 필요한 이유, SNS도 관리해야 되고 추운 사람한테 옷도 벗어줘야 되고 UCC 같은 걸로 경찰 홍보도 해야 되죠. 와, 여경은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꼭 필요하네요. 여경뿐만이 아니라 여자 소방관도 굉장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남자 119 구조대원이 위급한 여성 환자를 호송하다가 성추행 시비에 휘말렸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여자 구조대원이었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또 남성 소방관들은 고층 빌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만약에 여성 소방관이 없다 그러면 호루라기 불 사람이 없어요. 훈련에 차질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성 소방관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셨죠? 그리고 여군, 뭐 물론 훌륭한 여군도 가끔 있다마는 헌법재판소에서 여자는 군 복무에 부적합한 신체를 가졌다며 여성 징병을 막았죠. 이 말이 맞다는 가정하에 여군은 기본적으로 남군보다 약해요. 하지만 비록 약하더라도 여자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쓸모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군이 쓸모있는 점. 여군이 쓸모있는 점이 뭐가 있을까? 예. 자, 다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몰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테이프를 문에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기에 부딪히겠죠. 물론 여긴 저 혼자 사는 집이고 그 어떤 손님도 오지 않지만 뭐 어차피 주작인데 어때요? 그럼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뭐야, 누가 이런 장난을 친 거지? 정말 감쪽같이 속아버렸잖아. 자, 방금 그 역겨운 주작 몰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땐 몰카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다른 유튜버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딱 이 수준입니다. 페이스북 시절부터 봐왔던 몰카 영상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애들이 있는데 요즘 페북에서 좀 안 보인다 싶더니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근데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역겨워서 좀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얘네가 하는 게 다 주작이에요. 다 주작인데 딱히 남들한테 이제 뭐 피해를 주거나 뭐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 뭐 역겹다고 생각해도 뭐 그거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이제 작년 3월에 뭐 중학교 여자애가 집단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뭐 얘네 패거리 중 한 명이 뭐 너무 열받는다면서 자기도 그런 동생이 있다면서 참교육을 들어가겠다, 가해자들을 자기가 잡아서 혼내주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테니까 뭐 좋아요 누르고 와드 박아라 뭐 그런 식으로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 패거리가 양복 입고 다 같이 가는 모습을 찍어서 올렸어. 근데 이거 사진을 찾아보니까 자기네가 예전에 결혼식 간다고 단체로 정장 입고 인증했던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재탕한 거지. 그 다음에는 마세라티 운전석 사진을 올리면서 지금 뭐 번호 알아내서 잡으러 가고 있다 그렇게 올렸는데, 그러니까 사진 속 마세라티에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1월달 사진이었습니다. 이때는 3월인데 그러니까 사진 또 재탕한 거죠. 그리고 뭐 가해자가 제기동에 산다면서 가는 중이라고 올린 사진이 있고 도착해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올린 사진이 있는데 분명히 사람은 한 명인데 옷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기동 앞에서 찍었다는 사진, 제가 이거를 열심히 찾아봤어요. 배경에 있는 글자들을 보면서 대체 이게 간판에 뭐라고 써있는 건가 열심히 찾아본 결과 학동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기동이라고 올린 곳이 알고 보니까 인천 남구 하익동이었습니다. 얘네가 출발한다고 하면서 내비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그게 출발지가 인천 남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냥 지네 동네에서 사진 찍고 그걸 제기동이라고 한 거예요. 또 경찰서에 지금 가해자가 있다면서 경찰서 사진을 올리고 물이라도 뿌리고 올까요 하면서 올렸는데 그거는 네이버에 경찰서를 검색하면 나오는 두 번째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뭐 직직이 하나도 없어. 다 어디서 퍼온 거, 재탕. 근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주 시청자들이 지능이 좀 낮죠. 그러다 보니까 좋아요가 수만 개 박히고 댓글도 엄청 많이 달립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폭행당한 여중생 피해자를 보고 나서 이런 주작할 생각으로 막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좋아요 받을 생각으로, 댓글 받을 생각으로, 팔로워 늘릴 생각으로. 거의 뭐 2차 가해 수준이에요. 이렇게 해서 팔로워 잔뜩 올리고 계정 팔아버리고 새로 만든 다음에 또 주작 몰카 찍고, 이게 원래 얘네 돈 버는 수단이었습니다. 뭐 그냥 웃자고 만드는 거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있는 실제 사건을 가지고 주작하니까 족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공개적으로 저격을 하고 싸웠습니다. 그 후로는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다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뭐 추천 동영상으로 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네가 올린 몰카를 하나 봤어요. 영상을 조금씩 봅시다. 저기 어머니 가게가 치킨집인데 거기에 이제 미성년자애들이 왔나봐요. 저기 어머니가 이제 술을 주신 상태인데 자, 뭐 같이 몰카 찍는 애, 엄마가 하는 치킨 가게에 뭐 미성년자가 왔는데 술을 내줬대요. 어디 있다는 거야? 아니 일단 어머니 인사부터 드리고 알겠지. 치킨집에 도착했습니다. 뭐 이거 나중에 다시 볼 화면이에요. 죄송한데 신분증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게 미성년자 애들 테이블인데 소주병이 분명히 보이죠. 아니 사실 민자인데 뭐 지구대로 끌고 오니까 애들이 뭐 미성년자인 걸 골백했는데 마치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법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듯이 보입니다. 여러분 어제 경찰서를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계속 봐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어차피 미성년자 술 먹다 걸려도 솔직하게 그렇게 큰 처벌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냥 제가 직접 교훈을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2부 영상인데 경찰서에 들어갔지만 어차피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다시 데리고 나왔답니다. 들어가지도 않았죠. 경찰서 입구까지 걸어간 다음에 컷하고 자, 다들 수고했어, 다음 컷으로 가자 이거죠. 뭐 시간 관계상 영상을 여기다 다 실진 않았는데 너무 허술하고 너무 역겨워요. 이런 주작하는 게 뭐 사이다니 뭐니 지랄하는데 역겨워. 너무 티나는 주작이야. 자, 그래서 제가 너무 역겨운 나머지 저격을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냐, 이 치킨집을 신고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치킨집은 결국에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 거잖아요. 분명히 얘네 스스로 미성년자라고 했고 테이블에는 먹던 술병이 있었습니다. 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은 영업정지를 당하죠. 얘네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1번 미성년자가 받고 실제 손님이고 실제 참교육이라고 우긴 다음에 영업정지 당하게 하기. 2번 사실은 미성년자지만 술병 같은 건 그냥 주작용으로 세팅해 놓은 것 뿐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성인이었다고 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작을 인정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자, 그럼 신고하려면 저 술집이 어딘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번 자세히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블로만이라는 영화가 보이더라고요. 검색해보니까 이게 치킨집 이름이었습니다. 블로만 숯불 바비큐. 그럼 여기가 어디 점이냐? 당연히 마지막에 나왔던 지구대 인근이겠죠. 그래서 개봉 지구대기 때문에 블로만 개봉점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오더라고. 정말 나와서 거리뷰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자, 한번 영상과 한번 거리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맞죠? 여기까지 정리해서 페북에 올렸어요.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안 했죠. 왜냐? 귀찮으니까. 근데 그걸 알고 제 팔로워가 대신 신고를 해줬습니다. 자, 이제 여기 결과만 나오면 끝이에요. 주작을 인정하던가 영업정지를 당하던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민원 회신이 오겠죠. 확인해 본 결과 주작이었다 아니면 영업정지를 했다. 뭐가 됐던 간에 저한테 뭐 사이다죠. 둘 중에 뭐가 나오던 간에 결과 나오는 대로 댓글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난 이런 몰카 주작 콘텐츠가 너무 싫어요. 재미로 한다지만 너무 싫어. 유일하게 인정하는 주작 아닌 몰카는 수상한 녀석들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몰카 주작범들은 속고 속이는 대상이 맨날 똑같아요. 아니 솔직히 병신이 아닌 이상, 아니 병신은 맞죠. 근데 아무튼 얘네가 지금 몰카를 수백 편을 찍었는데, 아니 약간 조금만 이상한 일이 생겨도 아 이거 또 몰카 찍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인데 한두 번만 속아도. 근데 얘네는 수백 편을 찍는 동안 아 이거 몰카 아니야? 그런 반응이 하나도 없어. 맨날 고정된 애들끼리 몰카 찍는데 뭔가 이상함을 하나도 안 느껴요. 뭐 가족끼리 몰카 찍는 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몰카 콘텐츠를 하나도 안 믿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믿는 거는 수상한 녀석들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는 몰카 대상자가 항상 바뀌니까. 다른 데는 다 주작, 모조리 다 주작. 역겨워. 토할 것 같아. 자, 지금 인천공항이에요. 유튜브 찍는다고 늑장 부려서 또 지각했습니다. 이번엔 친구와 세부에 가요. 맨날 먹고 자기만 하는 여행하는 제가 한심하다면서 친구가 여행의 참맛을 보여주겠대요. 친구가 마일리지 아끼고 싶다며 이코노미로 가자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코노미로 갑니다. 근데 친구가 대한항공 모닝캄이라서 수속도 빠르고 비상구 좌석이라 크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대한항공 세부행 이코노미석 기내식입니다. 그냥 안 먹고 자는 게 나을 수준인데 리뷰를 위해서 찍어야 하는 것도 있고, 어차피 안 먹어도 이코노미는 자기가 좀 힘들어서 그냥 먹었어요. 끌레도르 아이스크림도 주네요. 4시간 반의 비행 끝에 세부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공항 아니라서 기후변화를 못 느끼는데 밖에 나오자마자 덥고 습한 기운이 확 느껴져요. 11월인데 반팔 반바지로도 덥습니다. 그랩이 인증돼 있지만은 빨리 타기 위해서 그냥 공항 택시를 탔어요. 큰 차여가지고 편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았어요. 숙소인 제이파크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여행 일정과 숙소 모두 친구가 알아서 하고 저는 그냥 돈만 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는 바다와 연결되어 있고 워터파크가 있으며 주변에 상점도 꽤 많아가지고 선택했다고 합니다. 방이 그럴싸하죠. 나름 뭐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도착하면 사실 잘 시간인데 이왕 여행 왔으니까 밖에 나가보기로 합니다. 주변을 이제 돌아보고 있는데 제이파크 바로 건너편에 신한마트라고 있네요. 뭔가 금방이라도 노예로 끌려갈 것 같은 그런 느낌. 리조트 앞에는 삐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가씨 예뻐요, 쭉쭉 빵빵 빠구리 뭐 이런 말을 해요. 얼마나 한남충들이 성매매를 많이 했으면 저런 삐끼들이 그렇게 많을까. 뭐 어디 가냐 그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거기 대답하면 안 돼요. 밥 먹으러 간다고 대답을 하면은 자기가 길 안내해주겠다면서 멋대로 막 안내해주고, 안내해줬으니까 돈 달라고 해요. 세부의 눈꽃 빙수라니 굉장히 뭔가 뜬금없죠. 길가에 동물들이 꽤 많아요. 개랑 닭이 많습니다. 세븐일레븐에 가볼게요. 한국 라면들이 꽤 많습니다. 못 보던 라면도 있고요. 자, 편의점에서 사온 음식을 먹어봅시다. 한국에선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 뚝배기 라면은. 그리고 신라면 블랙과 오리지널 신라면, 그 외 기타 등등. 홍콩식 프리미엄 호빵이라는데 고기가 무슨 잼 같고 좀 이상해요. 확실히 수출용 신라면은 건더기가 푸짐해요. 근데 그만큼 비싸고 맛에는 영향이 거의 없어요. 스프도 좀 차이가 있는데 차라리 한국 신라면이 더 맛있습니다. 편의점 파스타는 특이하면서 괜찮은 편이었는데 맛있다는 말은 못하겠네요. 아침에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대부분 다 한국인이죠. 메뉴가 꽤 다양해요. 맛은 뭐 그냥저냥. 조식이 뭐 다 그렇죠. 낮의 제이파크 모습입니다. 방문객 순으로 국기를 걸어둔 모양인데 필리핀 다음에 한국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여행을 해봅시다. 오늘은 호핑 투어를 할 거예요. 호텔 입구에 이제 시간에 맞춰서 나와 있으면은 업체에서 차로 데리러 오는데, 차를 타고 먼저 도착한 곳은 식당이에요. 한국인이 운영한 식당인데 파스타와 스테이크 등 양식을 취급합니다. 파스타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스테이크가 너무 질겨요. 필리핀은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그렇게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소고기는 가린대요. 필리핀 소 자체가 너무 질겨가지고 잘 안 먹는다고 합니다. 지구 어딜 가나 고양이는 귀엽다는 거. 식사를 마치고 선착장에 도착했어요. 수제 식혜, 맥심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글 패치가 아주 잘 되어 있죠.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왔으면은
이런 게 한글 패치가 돼 있을까? 호핑 투어를 쉽게 말하면은 배 타고 나가서 바다 한가운데서 물놀이하고 잠수도 하고 라면도 먹고 섬에도 들러서 이제 쉬고 그런 거예요. 배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배가 출발하고 제가 알아낸 사실, 그건 바로 제가 배멀미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였습니다. 몰랐어요. 호핑 투어를 하지 말던가 멀미약을 먹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중간에서 이제 배가 멈추고 입수를 해요. 세부 올 때 반드시 챙겨야 될 게 방수팩이에요. 핸드폰에서 수중 촬영할 때 쓰는 거. 싸구려 사지 말고 비싸고 좋은 걸로 사야 돼요. 어차피 비싸봤자 뭐 10,000원, 20,000원인데 이거 싸구려로 사가지고 안 지키면은 존나 후회해요. 현지에서 파는 건 가이드도 비추천합니다. 일회용 수준이래요. 저는 뭐 수영 못하고 물도 되게 무서워하는데 거기 뭐 필리핀 현지 직원이 다 해줘요. 물에 있는 내내 그냥 저 케어해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뭐 일당 한국 돈으로 한 7,000원 그렇게 받는다는데 팁을 안 줄 수가 없어요. 팁을 안 주면 뭔가 내가 더 후회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투어를 갈 때 항상 현금은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됩니다. 팁을 줘야 되니까. 물 무서워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체력을 쓰고 나니까 지쳐가지고 배멀미가 더 심해졌어요.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배에서 이제 망고랑 파인애플을 줬는데 맛있어요. 뒤지기 직전에 섬에 도착했어요. 강아지들 뭐 구경하면서 바닷가 보고 이제 쉬는 타임인데 여기서 쉬어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진짜 뒤질 뻔했어요. 다시 배로 올라와서 이제 라면을 먹었습니다. 라면은 와 정말 맛있었어요. 여기서 먹어서 분위기 때문에 심취한 게 아니라 라면을 정말 잘 끓였어요. 맛있게. 라면 먹을 때는 뭐 배멀미를 잊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뭐 춤추고 노는 사람도 있고 낚시를 하기도 하고. 저는 배멀미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는데도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배멀미가 없는 사람들은 좋아 죽죠 아주. 금방 이제 어두워졌어요. 딸기맛 붕어쌈 한 코를 처음 봐가지고 먹어봤는데 별 맛은 없네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뭔가 새벽에 어디에 가고 있죠? 바로 오슬롭 캐녀닝입니다. 오슬롭과 가와산 캐녀닝을 합쳐서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일정이 새벽 4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호핑 투어 바로 다음날 가면은 잘 시간이 거의 없어요. 한 4시간, 5시간 그 정도 자고 바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일정이 좀 넉넉하면은 중간에 하루 쉬는 시간 넣어서 마사지를 받으세요.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이동해서 필리핀 국민 프랜차이즈 졸리비에 왔어요. 치킨과 스파게티가 대표 메뉴인데 아예 치킨과 스파게티를 세트로 묶어놓기도 하고 치킨과 밥 세트도 있어요. 근데 밥은 이제 소스에 비벼 먹는 건데 이건 별로더라고요. 치킨은 매운맛이 낮고 모든 메뉴에 이제 콜라가 포함되는데 콜라가 김이 빠져서 맛이 없어요. 다른 음료로 바꾸는 게 낫습니다. 스파게티가 좀 싸구려 맛인데 중독성 있고 맛있어가지고 하나 더 먹었어요. 필리핀 도로에서 볼 수 있는 흔한 교통수단. 숙소로부터 3시간 동안 이제 달려가지고 오슬롭에 도착했어요. 저기 보이는 배들처럼 저기까지 나간 뒤에 입수해가지고 고래상어를 보는 거예요. 1시간을 넘게 기다려서 배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뒤질 것 같아요. 배가 멀리 안 나간다길래 방심했는데 배멀미가 그냥 사람 잡네요. 수중 촬영에 서툴러가지고 족같이도 못 찍었는데 이게 고래상어예요. 전 배멀미가 심해서 금방 올라와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자기가 배멀미가 있는지 멀미약으로 극복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오슬롭은 금방 끝나고 거기서 이제 1시간에 걸쳐서 캐녀닝을 위해서 가와산에 도착했어요. 일단 오토바이를 타고 산으로 쭉 올라가요. 이게 존나 재밌어요. 뒤에 그냥 타고만 있어도. 그리고 이제 잠깐 모여서 설명을 들은 뒤에 직접 걸어서 올라갑니다. 한 2-30분 걷는 것 같아요. 구명조끼와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데 구명조끼엔 이제 비상식량도 들어있어요. 캐녀닝을 쉽게 말하면은 오토바이 타고 산에 올라가서 물에서 뛰어내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1m 정도는 뛰어야 정상 진행이 가능하고 그 이상 높은 곳은 뛸지 말지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말로만 들으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존나 재밌습니다. 물에 막 둥둥 떠 있으면은 되게 행복해요. 방수팩 필수고 신발이 아주 중요해요. 발바닥이랑 발가락을 잘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신발이 아니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발바닥이. 그리고 전신 다 래쉬가드로 이제 덮는 게 좋을 거예요. 전 안 그래가지고 지금 팔이 다 타가지고 알로에 그 바르고 있어요. 음료와 꼬치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중간 지점이에요. 몇 시간에 걸쳐서 내려오는데 시간 간 줄 몰라요. 정말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냥 너무 좋아요. 영원히 내려가고 싶어 계속. 그냥 뭔가 뛰어내리는 게 멋있어 보여서 찍은 서양인이에요. 여기보다 더 높은 곳도 많습니다. 그건 다 선택이고 저는 이런 데 못 뛰어내려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미끄럼틀 같은 것도 만들어놔가지고 진짜 재밌어요. 세부 여행 다 필요 없고 가와산 캐녀닝 이거 하나만 보고 가도 갈만해요. 여태까지 여행한 것 중에서 여기보다 더 재밌고 행복한 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재밌는 만큼 좀 굉장히 힘든데 할 때는 힘든 걸 잘 몰라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갔다 오고 나면은 근육통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애들이나 여자들도 다 하니까 하고 나서 힘들 수는 있어도 힘들어서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캐녀닝을 마치고 이제 식사를 먹습니다. 빡세게 해서 그런가 되게 잘 들어가요 입에. 그리고 이제 숙소로 귀가합니다. 귀가를 하는데 5시간이 지나도 숙소에 도착을 못해요. 왜냐면 오후 4시 이후로 세부는 길이 엄청 막혀가지고 그렇게 멀지도 않은 거리인데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오래 걸려요.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잘 시간에 돌아오기 때문에 일정을 잘 생각해야 돼요. 돌아와서 이제 제이파크 안에 있는 논기라는 일본 식당에 왔습니다. 여러가지 주문해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필리핀 현지 음식보단 낫습니다.
세부 일정 짤 때 주의해야 될 게 캐녀닝 하는 날은 새벽 일찍 출발해가지고 조식을 못 먹고 다음 날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조식을 못 먹어요. 괜히 조식비 날리지 마세요. 호핑 투어, 오슬로, 캐녀닝을 마치고 나면은 일정이 없어요. 그냥 쉬는 겁니다. 자기가 체력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면은 저것만 마치고 그냥 한국 돌아오시면 되고 비행기에서 굉장히 괴롭겠죠? 근데 그렇게 일정을 짜는 사람도 있습니다. 숙소 앞에 있는 분식집에 왔어요. 김밥 천국을 떠오르게 만드는 메뉴 구성인데 딱 그 정도예요. 밥 먹고 제이파크 내부에 있는 카라스파에 왔습니다. 가격이 한국 수준이라서 비싸긴 한데 시설이 좋아가지고 나름 만족했어요. 남은 일정 내내 마사지를 계속 받았습니다. 쉬다가 룸서비스로 음식을 주문했는데 뭐 비싸지 않더라고요. 한국 호텔에서는 룸서비스 상상도 못했는데 그나마 이제 필리핀이니까 뭐 부담 없이 주문했습니다. 이름은 분명히 햄버거였는데 샌드위치처럼 생겼죠? 별로였습니다. 필리핀식 푸딩이라는데 이것도 별로고 하와이안 피자는 맛있네요. 제이파크 내에 있는 워터파크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온몸이 다 익고 피곤해서 이용을 못했습니다. 리조트는 바다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룸서비스로 짜장면 탕수육과 어제 맛있게 먹었던 하와이안 피자를 시켰습니다. 피자 말고는 딱히 다 별로예요. 밖에 나와서 첫날 봤던 눈꽃 빙수집에 왔어요. 빙수를 먹긴 좀 그렇고 바나나 아이스크림 시켜봤는데 괜찮아요. 이젠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밤에 있어가지고 밤까지 숙소에서 쉬다가 출발했어요. 막히는 시간이지만 공항까지 가까워서 20분이면 도착했습니다. 근데 택시기사가 좀 고문관이라서 내릴 곳을 지나쳐가지고 한 10분 정도 운동을 시켜주네요. 과식한 건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역시나 친구가 모닝카메라서 빠른 체크인이 가능했어요. 공항 내에서 식사를 하도록 합시다. 고민하다가 먹기로 한 거는 라면. 차슈랑 계란은 그럴싸한데 맛은 진짜 이건 아닌가 싶어요. 특히 면이 아주 개판이에요. 버거킹에서 입가심을 하기로 합니다. 저는 세부에서 먹은 음식 중에서 버거킹 햄버거가 제일 맛있었어요. 진짜 세부는 음식에 대한 기대감은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버거킹 건너편에 마사지 샵이 있었어요. 여유롭게 도착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남았었는데 다행히 마사지 샵이 있고 호텔 마사지에 비해서 굉장히 싸기 때문에 부담 없이 또 받았습니다. 수박 주스인 줄 알고 샀는데 왜 안 가려주나 했더니 주스가 아니래요. 그냥 먹으래요. 맛이 없습니다. 귀국도 역시 비상구자리예요. 안 먹고 자는 게 나은 기내식이지만 리뷰를 위해서 먹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와산 캐녀닝 하나만 보더라도 세부에 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여행지는 도쿄입니다.